동북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이 터진 순간 바다는 전쟁 전야처럼 얼어붙었죠. 각국 위성이 일제히 동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미국 항모전단이 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폭풍의 중심은 일본 총리의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그 한 줄이 70년 동맹 구조를 뒤흔들었죠. 워싱턴 국방부가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도쿄 방위성이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국제안보지형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당사자인 한국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사동원도 없고 긴급 성명도 없고 언론조차 차분했죠. 믿기 어려운 고요였습니다. 워싱턴은 당황했고 도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이미 모든 걸 준비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고요였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 총리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지하 상황실, 차가운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죠. 40명의 전문가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호흡 소리마저 들릴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70년 동맹 구조가 깨지고 동북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저는 그 상황실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 스턴, 전략정보국 수석 전략가죠. 27년 경력 동안 저는 감정으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5시 7분, 일본 총리의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법 점거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군사행동 명분 선언이었죠. 상황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37개 전화기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부의 반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죠. 독도는 오래된 분쟁 아닙니까? 국방차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일본 총리의 표정, 발표 타이밍,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위성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동해 감시 데이터와 우리 정찰 위성 정보를 대조했죠.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료에는 한국 함정 이동 경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 위성 데이터에는 그 시간대 일본 감시선이 그 해역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본 겁니까? 지난 6개월간 일본이 제출한 자료 중 최소 12건이 출처 불명이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의 무능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전략을 다뤘지만 동맹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믿고 싶어 했고 저는 진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둘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일본 편을 들어야 합니다. 국무부 차관보의 말이었습니다. 동맹이 우선입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불일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와 우리 정보가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부는 제 말에 동의했고 일부는 동맹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전략이 아닙니다. 사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답은 한국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할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조용할 때 강한 나라다. 할머니는 한국계였습니다. 저는 4분의 1 한국 혈통이었죠. 그동안 한국은 그저 전략적 주변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 조용한 나라. 다음 날 아침 상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스턴, 당신이 한국으로 가시오.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하고 보고하시오. 단, 감정 개입은 하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감정으로 판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과 데이터만이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행을 결정하는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조용할 때 강하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직감이었습니다. 전략가의 직감 말이죠. 일본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답은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한국의 말이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인천행 직항이었습니다. 48시간 후 출발이었죠. 짐을 싸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불일치 보고서 12건, 한국 관련 정보 공백 구간들, 그리고 할머니의 말. 저는 그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독도 도발을 한 지 48시간이 지났는데 공항은 평온했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웃으며 대화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미 공항 곳곳에 뉴스 화면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기사가 한국어로 다시 물었고 저는 서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국. 좋은 나라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 총리 발표 보셨습니까?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일본 또 저러네요. 어차피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저러네요라니? 이건 전쟁 직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 마치 익숙한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두 번 그러나요? 신경 안 써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가게는 문을 열고 아이들은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위기감도 없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이 차분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나르고 회의실로 들어가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였다면 비상등이 켜지고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사람들이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적국이 도발했는데 왜 이렇게 태어납니까? 회의실에서 장도윤 소령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키는 175cm 정도,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이클 스턴 전략가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일본 도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가 오면 움직입니다. 적절한 때라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때 아닙니까? 일본이 군사행동 명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턴 전략가님, 우리는 70년 넘게 이런 도발을 겪어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건 비밀주의입니까? 아니면 오만입니까? 27년 경력으로 볼 때 이런 태도는 위험했습니다. 전쟁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먼저 삼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일본 감시 데이터 불일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장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때가 되면? 전략은 타이밍입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에 첫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태세는 미흡합니다. 국민들은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군 당국은 구체적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도발에 대한 한국의 준비 부족이 우려됩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빌딩들이 밝게 빛나고 도로에는 차들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위기에 무감각해진 걸까요? 저는 다시 장도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침착함, 그의 적절한 때라는 말.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뭘 숨기는 겁니까? 준비가 안 된 걸 숨기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제 예상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일본이 이걸 알면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침묵은 전략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도발 앞에서 조용한 국가는 위험합니다. 반격할 힘이 없거나 반격할 의지가 없거나 둘 중 하나죠. 한국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새벽 4시 30분 호텔방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도윤 소령이었죠. 스턴 전략가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에서 깨어나며 물었습니다. 지금? 새벽에? 그가 말했습니다. 네, 지금이어야 합니다. 목소리에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30분 만에 준비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가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남쪽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었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전략가의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보게 될 거라고 말이죠.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도로는 텅 비어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장도윤을 힐끗 봤습니다. 그는 앞만 보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3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죠. 가끔 지나가는 휴게소 불빛, 산의 실루엣, 멀리 보이는 도시의 희미한 빛. 한국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새벽입니까? 왜 사전 설명이 없습니까? 왜 해군 시설로 가는 겁니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장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턴 전략가님,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계속했습니다. 패배의 침묵, 그리고 확신의 침묵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패배의 침묵, 확신의 침묵. 그가 무슨 의미로 하는 말입니까? 3시간 후, 우리는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기지였습니다. 정문에서 보안 검색이 시작됐죠. 신분증 확인, 지문 인식, 차량 하부 검색까지 했습니다. 1단계를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초소가 나왔습니다. 2단계 검색이었죠. 얼굴 인식, 휴대폰 회수, 카메라 확인까지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기지보다 철저했습니다. 3단계 검색을 통과하자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경사로였죠. 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 금속 문들, CCTV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장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곧 보실 겁니다. 지하 3층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금속 문이 나타났죠. 두께가 최소 30cm는 돼 보였습니다. 장도윤이 차에서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습하고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죠.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윤활유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곳에 뭔가 큰 게 있다는 걸 말이죠. 병사들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뭔가를 지키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7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위대한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금속문 앞에 섰습니다. 생체 인증을 했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소리가 울렸습니다. 쇠 마찰음이 복도 전체를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너머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실루엣이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쭉한 형태, 곡선의 선체, 거대한 크기.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잠수함입니까? 그런데 이 크기는 뭡니까? 미국 정보망에 없던 규모였습니다. 장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확신의 미소였죠. 저는 다시 실루엣을 바라봤습니다. 공기 중에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미세한 엔진음이었습니다.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7년 경력 동안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무능해서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신의 침묵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선체, 매끈한 곡선, 거대한 크기.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지금 두 번째 종류의 침묵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앞에 거대한 잠수함이 서 있었습니다. 길이는 최소 80m, 배수량은 눈으로 봐도 3,000톤은 넘어 보였죠. 선체는 완벽한 검은색이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한 설계였죠. 저는 27년 경력으로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건 도산 안창호급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급이었습니다. 장도윤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규모가 더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체를 따라 걸었습니다. 용접 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일체형 구조였죠. 저는 손을 뻗어 표면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특수 합금이었습니다.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작동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실전 배치됐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전, 미국 정보망에는 단 한 건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규모를 숨길 수 있습니까? 선체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함교가 보였습니다. 높이는 약 7m, 폭은 4m 정도였죠. 그 위에 각종 센서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페리스코프, 통신 안테나, 레이더 시스템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뭡니까? 장도윤이 대답했습니다. AIP입니다. 그런데 기존과는 다릅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가 설명했습니다. 연료전지 효율이 기존 대비 40% 향상됐습니다. 수중 작전 시간이 3주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3주면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대마도 해협은 물론이고 태평양 진출까지 가능하죠. 이건 단순한 방어용이 아니었습니다. 엔진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밀한 기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터빈, 배터리 뱅크, 연료전지 스택들이 보였죠. 모든 게 모듈화되어 있었습니다. 유지보수가 쉽게 설계됐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누가 설계했습니까? 장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전부 국산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조차 잠수함 기술을 완전히 독자 개발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걸 해냈다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무장은 뭡니까? 장도윤이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현무 계열 순항미사일 12발, 어뢰 18발, 기뢰 투하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어뢰실을 봤습니다. 발사관이 6개 보였죠. 각 발사관은 직경 533mm였습니다. 표준 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장전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인력이 최소화되어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한 척이면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3척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장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미국에도 보고되지 않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전을 위해 준비했을 뿐입니다. 과장도 선전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과장도 선전도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다시 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왜 지금 독도를 건드렸는지 말이죠. 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자신들의 뒤처짐을 정치 이슈로 덮으려 한 겁니다. 저는 장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이 이걸 압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해상자위대는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일본 군부와 정치권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의심하던 모든 것이 반대 방향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의 평온은 준비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한국의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27년 경력 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략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가슴속에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저 잠수함 하나면 일본 해군 작전 개념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약해서 조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해서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잠수함 시찰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눈입니다. 한국의 눈 말이죠. 우리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30분을 달려 다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지상 5층 규모였죠. 외관은 평범한 해군 시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자 달랐습니다. 보안 검색이 또 시작됐습니다. 생체 인증 3단계를 거쳤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축구장 2개 크기였죠. 천장까지 높이가 10m는 됐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3차원 홀로그래픽 화면들이 떠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이 50명 넘게 근무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미국 태평양 사령부 레벨이었습니다. 장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동해 통합 감시센터입니다. 해저 음향망, 수상 레이더, 공중 감시가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들을 바라봤습니다. 동해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함정 위치, 항적, 속도까지 모두 보였죠. 빨간 점은 일본 함정이었고 파란 점은 한국 함정이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대마도 해협이 나타났죠.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3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붉은 점선들이 해역 곳곳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일본 감시 공백구역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백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없는 해역입니다.
레이더 사각지대, 음향 추적 불가 구역들이죠. 전체 동해의 약 40%입니다. 장도윤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일본이 미국에 제출한 감시 보고서입니다.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국 함정 이동 경로가 상세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 정보는 어떻게 얻은 겁니까? 장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줬다는 겁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일본과 정보를 교환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불균형합니다. 우리가 주는 정보는 수십 건, 일본이 주는 정보는 몇 건 안 됩니다.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정보 교환 흐름도였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굵고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가늘고 적었습니다.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 정보를 자기들이 수집한 것처럼 위장해서 미국에 보고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일본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왔단 말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은 이걸 압니까? 장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우리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해협 3차원 지도였습니다. 해저 지형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빨간 선들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일본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원유 탱커 LNG 운반선이 지나가는 경로죠.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일본 에너지 수입의 99%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 아래엔 우리 음향망이 깔려 있습니다. 수상에는 우리 레이더가 커버하고 있죠. 유사시 6시간이면 일본 경제는 멈춥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일본이 왜 지금 독도를 건드렸는지 말이죠. 한국의 실력을 알면서도 여론전을 펼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약점을 정치 이슈로 덮으려 한 겁니다. 한국이 강해진 현실을 국민들에게 숨기려 한 겁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들을 바라봤습니다. 동해 전체가 한국의 눈 아래 있었습니다. 일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휘체계, 동맹구조, 전략전제. 제가 세워온 모든 공식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장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 중심 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단지 미국만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맞았습니다. 완전히 맞았습니다. 그날 제27년 경력은 무너졌습니다. 감시센터를 나왔습니다.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지 내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죠.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매우 민감한 자료입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장도윤이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1443년 개해조입니다.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자가 빼곡했죠. 영문 번역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마도주는 조선 국왕에게 세공을 바친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대마도 영주가 조선에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입니다. 사실상 조공 관계였죠. 대마도는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번째 문서가 나왔습니다. 1870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일본 정부가 직접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 땅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겁니까? 장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입니다. 미국 국무부 문서였죠. 딘 러스크가 작성한 편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독도는 한국 관할이며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한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이미 70년 전에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중립 입장을 취합니까? 저는 장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이 문서는 진짜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외교 핵심을 뒤흔드는 뇌관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미 결론을 냈는데 왜 지금은 일본 편을 듭니까? 정치적 이유입니까? 동맹관계 때문입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도윤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정보 흐름도였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일본- 미국 정보 교환 내역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두꺼웠습니다. 정보 건수가 표시되어 있었죠. 237건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가늘었습니다. 18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살표였죠. 192건이었습니다. 장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받은 정보를 자기들이 수집한 것처럼 미국에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정보 능력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전략을 짰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70년 전략은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까? 일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채로 말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걸 미국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장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모두 협력하는 구조를 원했죠. 굳이 일본을 난처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우리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여운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동맹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일본은 그 침묵을 악용했습니다. 한국의 정보를 가로채고 자기 것처럼 포장하고 미국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믿었습니다. 저는 아직 명확한 행동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진실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른 감정이 섞이지 않은 전략가로서의 순수한 의무감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사실이었고 사실은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장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증거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일본은 소리쳤습니다.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조용히 증거를 쌓았습니다. 역사 문서, 국제법 자료, 기술 능력, 군사 전력까지 말이죠. 이것이 한국의 강함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는 강함이었죠. 저는 그제야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할 때 강한 나라다.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한국 방문 일주일 후 긴급 국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네바였습니다. 의제는 동북아 해양 안보와 영유권 분쟁이었죠. 일본이 주도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일본 대표단이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고지도가 나왔습니다. 국제법 조항들이 나왔습니다. 해양 관할권 도표가 나왔습니다. 세련됐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발표였죠. 한국은 감정적 민족주의, 일본은 국제법 질서 수호자라는 프레임이 교묘하게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서서히 일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 안에 USB를 쥐고 있었죠. 한국에서 본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서야 합니까? 침묵해야 합니까? 한국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7년 경력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이 허락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회의장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죠. 저는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동해 감시 데이터였습니다. 정보 교환 흐름도였습니다. 일본 감시 공백구역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본은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과장해왔습니다. 이 화살표들을 보십시오. 일본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80%가 한국발입니다. 일본은 이 정보를 자기들이 수집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동북아 안보의 실질적 중심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심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한국 감시 범위, 일본 공백구역, 정보 교환 비율까지 모두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 대표들이 한국 측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전략가가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진실의 증인이었죠. 일본은 소리쳤고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후자를 선택합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일본, 동북아 정보전의 최대 수혜자이자 기만자. 한국, 조용한 실제 정보 허브로 부상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내 여론이 분열됐습니다. 정치권이 비상회의를 열었고 금융시장이 동요했죠. 저는 호텔방에서 모니터를 보며 실감했습니다. 제가 던진 돌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말이죠.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 귀국 명령이었습니다. 48시간 후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합동 브리핑이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스턴, 당신이 동맹을 약화시켰소. 일본 자존심을 훼손했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국방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건 우리 실수였습니다. 회의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저를 비난했고 일부는 저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요청받았습니다.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잠수함, 감시망, 역사 자료까지 빠짐없이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말이죠.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스턴, 동북아 전략 재편팀을 만들 것이오. 당신이 이끌어 주시오. 승진이었습니다. 권한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길입니까? 그날 저녁 장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턴 전략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괜찮습니까? 제가 너무 나섰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이 알려진 것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합니까? 승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장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굴복시키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 준비했을 뿐입니다. 승리를 자랑하는 순간 그건 진짜 강함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방향성이 단순한 힘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미국을 섬기겠지만 진실만은 항상 한국을 향하게 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동북아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중심 한국의 전략적 위치 재평가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죠. 모든 데이터, 모든 증거, 모든 분석을 담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여행이었죠. 저는 동해안 작은 항구에 섰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 한국 해군 함정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이 왜 조용할 때 강한지 말이죠. 바람이 사진을 스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희귀한 나라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 비용을 치를 사람은 결국 저였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가는 진실을 본 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숫자와 지도로 세상을 봤습니다. 강대국의 함정 배치, 항로, 미사일 사거리, 군사 동맹의 선과 선을 봤죠. 그러나 한국에서 본 것은 그 모든 계산을 넘어서는 품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자랑할 자격이 있음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조용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조용한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승부를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군사 전략가로서 저는 기록할 것입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은 조용한 나라 한국이다. 그들의 침묵이 이 지역의 진짜 안전보장이 되었다. 그 문장을 쓸 때 저는 처음으로 한 나라를 향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 문장이면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